안녕하십니까. 김도훈 평가사입니다. 자, 오늘은 감정평가서를 보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감정평가사라는 직업도 잘 모르시겠지만은 감정평가서라고 해서 나온 보고서가 있는데 이 보고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도 들으시기 어려운 강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매 투자나 기타 투자 여러분들이 접하는 상황에서 감정평가서 보고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읽고 확인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감정평가서에는 이제 표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적으로 들어가는 거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여기에 건명, 어떤 거를 위한 거다. 그 다음에 의뢰인이 누구고, 감정서 번호는 이제 각 회사마다 이제 다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지가 있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보고서의 기본 틀이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저희는 이제 괄호 감정표라고 합니다. 괄호 감정표. 그게 이름이 요 안에 이제 괄호에서 여기가 물건이 구분 건물이면 구분 건물, 아니면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 이렇게 넣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공장이면 공장. 그래서 요거를 괄호 감정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괄호 감정표가 뒷장에 나와 있고요. 이제 다소 디테일하게 큰 구성만 말씀드리고 다시 돌아와서 설명드릴게요. 괄호 감정표 뒤에는 이제 여기는 감정평가의 산출 근거 및 결정 의견이라고 해서 감정인이 이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오고 도출해냈는지에 대한 것들이 쭉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쭉 서술되어 있고요. 다시 또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가면은 그 내용이 끝나고 나면은 앞에서 설명한 거에 대해서 집약한 내용인 이제 명세표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명세표는 앞에서 나온 결과에 대한 것을 그냥 엑셀표 개념으로 저장해 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그냥 명세표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부분들도 많으세요. 왜냐면 앞에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가 나왔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명세표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항표라는 게 들어가요. 요항표는 우리가 평가사가 현장 조사했을 때의 그 상황들, 공부에 있었던 상황들을 적어 넣는 게 요항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치도 이제 도면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배치도 들어가고, 사진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식으로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감정평가서 작성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괄호 감정평가서부터 우리가 어떤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대학에서 감정평가론, 감정평가 실무 이런 거, 그 다음에 학원에서도 감정평가 실무 관련 과목들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감정평가사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인 건데, 솔직히 대학에서도 감정평가론 강의를 하면서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만 하는 거기 때문에 배운다고 해서 그렇게 써먹을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에서 방향을 바꾼 게 감정평가사를 어떨 때 활용할지와 감정평가 보고서는 어떻게 해석될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 드리니까 차라리 그게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괄호 감정표라는 게 있으면은 여기에는 이제 저는 개인사무소이기 때문에 본인만 들어가는데 이제 뒤쪽에 밑으로 가면 이제 심사자 사인도 들어가요. 법인은 심사자 사인도. 근데 개인사무소는 이제 심사자 사인 없이 개인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정인 누가 했다라고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전체적인 감정평가액이 이제 들어가고, 이거는 저희가 넣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저희 전산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들어가요. 결과가 명세표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의뢰인은 누구인지, 그 다음에 평가 목적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디에 제출하는 건지, 이 토지의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구인지인 건지, 그 다음에 이거를 하는데 근거는 어떤 근거로 했는지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여기서 지금 시장가치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시장가치. 근데 이 시장가치가 물론 이제 경매평가로 해놨을 때는 단순히 이제 시장가치 하나로만 찍혀서 갑니다. 근데 요새 좀 장난은 아닌데 이게 이제 조건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무슨 조건 들어가는 게 표시가 돼요. 조건부 평가는 일반적인 평가서와 다릅니다. 이건 거의 컨설팅 보고서 개념 같은 거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 이제 지금 경매에서는 조건부가 들어갈 게 없고 그냥 다 시장가치 기준으로 경매평가가 들어가서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이 공란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시중에서 어떠한 사람이 감정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감정평가서 봐봐 하면서 여기에 뭔가 표시돼 있다.
그거는 그냥 이제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컨설팅 보고서 개념 정도라고 어떤 부가한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요거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평가서가 원칙적인 평가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제 경매 투자를 위한 거기 때문에 법원 경매 목적의 시장 가치다. 만약 이게 담보면은 담보 목적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니면 시장 가치 조세 뭐 이렇게 목적이 써 있습니다. 근데 경매기 때문에 경매 목적으로 시장 가치를 판단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실 게 기준 시점이세요. 자, 기준 시점. 그때도 경매 투자할 때 24년 4월이지만 뭐 25년도에도 경매가 진행되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감정인이 이거를 기재하는 이유는요. 법적 논란의 소지를 방어하기 위한 거예요. 왜냐면은 감정인이 말한 지금 이 가격은 요 날 24년 4월 17일 기준으로 우리가 보증한다라는 거지. 만약 24년 4월 17일이 아니라 4월 19일 날 이게 멸실이 돼 버렸어요. 멸실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태풍이 와서. 그러면은 이 가격은 4월 19일 봤을 때 이 가격은 아니잖아요. 근데 감정인은 요 날짜 가격 기준으로 가격을 평가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이걸 따지실 게 아니라 4월 17일 기준으로 요 가격이구나. 그 다음에 작성일은 이제 저희가 이 기준 시점은 현장 조사 완료일입니다. 현장 조사 완료일. 현장 조사 완료일 날 가서 요 날짜로 최종하고, 오케이, 현장 조사 갔더니, 요거는 이제 사전조사 개념이에요, 저희가. 사전조사 개념인 거고, 사전조사 마치고 현장 조사 갔다 와서 18일 날 작성한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류는 아파트, 뭐, 한 채, 여기가 토지 같은 경우에 면적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금액이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물건이 많으면은 이제 요거마다 금액 해서 이 전체 보고서에서 원하는 최종 금액은 여기에 주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과로감정표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건부 평가가 없는 부분을 명확하게 체크하시고 기준 시점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뒷장은 이제 결정 의견이라 해서 이제 감정인들이 이제 작성하는 의견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감정인이 이제 이러이러한 논리로 해서 나는 그 가격을 만들었습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로마자 목차로 보면은 감정평가 개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목적, 경매 목적으로 평가를 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건 번호 요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요 경매 목적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는 이거는 이제 대상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뭐 그냥 그대로 갖다 넣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크게 뭐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적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여기 지금 제가 개인정보 때문에 도말 처리해서 지금 막아놓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요거는 저희가 공부상에 있는 것들을 그냥 쭉 나열해서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제 조사하고 뭐 했는지를 여기다가 쭉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건 기준 시점이 언제로 돼 있는지, 물론 요 시점하고 앞에 괄호감정표하고 틀리다고 하면은 앞에 이제 적다가의 단순 실수인 거지, 뭐 요거를 거의 매칭해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마도 이제 형식은 좀 틀리긴 한데, 여기에 조건이 있거나 조건이 아니면 이제 기타 사항 이렇게 해서 써놓는 것들이 있어요. 기타 사항 같은 거 써놓는 거는 여기다가 뭐 어쩌고 막 써놓습니다. 그건 뭐냐면 현장 조사 해보고 나는데 어떠한 좀 사항들이 좀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이제 평가서에서 쭉 보시면서 요거는 그냥 대장에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온 거고, 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준 가치나 조건이나 이제 뒤쪽에 감정인이 뭐라고 쭉 써놓은 내용을 보면서 대상 물건에 대한 성격이나 특징들을 좀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감정평가 방법 같은 경우는요, 이거 자체로도 감정평가론 강의할 때 큰 수업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는 감정인들이 그냥 그대로 그냥 거의 규정인, 아파트 할 때는 어떤 방법, 토지 할 때는 어떤 방법, 이제 그대로 있는 규정을 갖다가 이 방법을 적용한다는 걸 쭉 나열하기 때문에 이걸 열심히 팔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내용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대상 물건에는 어떤 거 적용되었냐. 솔직히 이것도 저희 그냥 규정들을 갖다 그냥 그대로 넣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를 다 보려고 하실 게 아니라. 그리고 만약 이제 여기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구분 건물에서는 크게 뭐 논란이 될 게 없으니까 이제 넘어가는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뭐 제시외 건물이나 제시외 분묘나 뭐 이런 사항들에 대한 것들을 요쪽 파트에 쭉 대상 부동산은 어떤 거 있다라는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 적용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 뒤쪽 부분에 있는 걸 좀 포커스 낮추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제가 토지 평가서 할 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분 건물 감정평가는요, 저희가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하라고 합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 자,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을 간단하게 먼저 좀 이론적으로 가볍게 설명드릴게요. 자, 구분 건물의 그 평가 원칙은, 거래 사례 비교법입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 자, 이거의 산식은 딱 이렇게 돼요. 사례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사정 보정을 합니다. 사정 보정.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격 형성 요인 비교를 하게 됩니다. 형성 요인 비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면적 비교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최종 가격이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요 단계까지 하고 면적 비교는 최종 나중에 해요. 그래서 사례를 가격을 갖고 올 때 아예 일반적으로 구분 건물인 경우에는 전용 면적당 뭐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습니다. 그냥 이걸 가지고 나중에서 해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전용 면적당 단가를 기준으로 단가를 갖고 와서 사정 보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정 보정이라는 건 뭐냐면 무언가 이 거래에서 뭐가 개입된 것이 있는 건가, 일반적인 거래 패턴하고 다른 무엇인가가 개입되어 있는가를 판단하는 게 사정 보정이에요. 자, 근데 이거는 이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현실에서는 사정 보정을 할 사례를 갖고 오면 엄청난 문제점이 생깁니다. 왜냐면 사정보정이라는 거는 표준적인 거래가가 이렇게 되는데 얘는 이거보다 낮아요. 이 낮은 비율이 이게 100이라고 하면 이게 90%로 낮아요. 뭐 이게 80%로 낮아요. 라는 이제 판단을 하라는, 아니면은 이제 이게 높다고 하면은 110% 높아요. 라는 그런 이론적인 얘기인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애매한 사례를 갖고 오는 거는 평가사가 잘못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표준적인 거래 사례에 있는 거를 갖고 오는 게 평가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사례를 선택하는가, 요 사례를 선택하는가가 감정인의 대단한 이제 노하우나 전문성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정 보정하라고 하는 요 산식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시장의 표준적인 사례에서의 전유면적 단가를 갖고 오고, 사례가 나는 이제 5월 1일 날 거래 시점으로 해서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사례가 3월 1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3월 1일에서 5월 1일까지 가격 변동이 일어나니까 그 가격 변동을 반영한 게 시점 수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가격 형성 요인이라는 건 뭐냐면요. 대부분 이제 아파트는 이 가격 형성 요인이 대단히 간단해요. 왜냐면 같은 건물 안에서 지금 이게 5층인데 8층짜리 사례도 있을 수 있고, 대부분 저희는 이런 거 할 때 5층짜리 옆에 사례 있으면 가격 형성 요인이 없는 거, 대등한 거, 그거 사례 찾는 게 저희들한테 이 사례만 찾고 나면 나머지는 할 일이 없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만약 뭔가 비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요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가격에 미치는 층도 있을 테고, 평면도 있을 테고, 면적도 있을 테고, 이제 단지가 다르다 하면 다른 요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가격 형성 요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해당 구분 건물의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가격을 확정하게 됩니다. 사례에서 전용 면적 단가를 갖고 왔기 때문에 대상에서도 전용 면적 단가를 적용해서 진행합니다. 왜
분양가가 있고 공용 면적도 있고 막 다양한데요. 물론 이렇게 다양한 부분이 있죠. 근데 문제는 어떤 동일 단지의 1층, 2층이면은 뭐 그 대지권 면적도 똑같고 뭐 그다음에 공용 부분 면적도 다 똑같겠죠. 근데 만약 이 건물이 있고 옆에 다른 건물에서 아파트에서 갖고 온다라고 하면은 이 공용 부분 면적 비율 같은 것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비교해서 오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감정인들은 전용 면적당 단가를 갖고 와서 전용 면적으로 최종 가격을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이론적 기반으로 감정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모여온 것들은 다 실거래의 전용 면적 단가를 이것도 뭐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그다음에 사례 일자랑 이런 것들이 쭉 나열을 합니다. 쭉 나열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원래는 이제 동층 이런 거 보호 이제 좀 가려야 되는데 이제 제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은 뒤에 호에만 이제 도말 처리가 돼서 이제 가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물론 이제 정보 개인정보 차원에서 좀 너무 확대되면 안 되긴 하는데 정보를 얻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요 사례 일자에 대한 시점은 실제로 거래되는 애들인 거니까 요 일자를 기준으로 요거는 이제 큰 변화가 없어요. 면적들이 이제 유사한 애들인 거니까. 그 다음에 층별로 가격들에 대한 분포도를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원당마을에 101동, 111동, 113동 몇 층별로 전용 면적 얼마별로 요렇게 있구나. 근데 이거는 저희 정부책에서 하는데 요새는 이제 실거래가 자료가 저희들은 요거까지도 다 표시가 다 돼서 나오는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운표 X 치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요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그 면적, 뭐 층,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들은 실거래가 자료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동일하게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런 자료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여기서는 이제 사례 기억에 있는 이제 요 사례를 선정했다라는 겁니다. 요 사례 기억을. 자, 그 다음에 사정보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인 거래 사례를 갖고 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사정보정을 하라고 하는데, 사정보정이 개입되어 있는 평가서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정보정이 없는 사례를 갖고 와야 되는 거지, 사정보정을 내가 0.9라고 했다, 0.8이라고 했다, 이거 자체가요, 이거를 증명하는 것 자체가 더 힘들어요. 왜냐면 이거를 증명한다고 하면 시장의 표준적 가격에 대한 연구가 진행돼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가격은 0.9다, 0.8다, 1.1이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정보정은 그냥 1.00으로 그냥 거의 들어간다. 그래서 우수한 대상과 비교 가능한 우수한 거래 사례를 선정하는 것이 감정인의 능력인 거지, 여기서 사정보정을 체크하는 거는 감정의 능력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은 뭐 이거는 아파트 지수이기 때문에 아파트 지수 그냥 저희들이 조작하는 게 아니에요. 조작할 수도 없고 그냥 있는 지수 그냥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냥 이거는 저희가 전산 프로그램도 그냥 그대로 들어와요. 자, 그 다음에 지역 요인은 요거를 두 개 합쳐서 가격 형성 요인이라고 합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거래 사례를 갖고 오고 사정 보정하고 시점 수정하고 그다음에 가격 형성 요인이라고 했죠. 가격 형성 요인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두 개, 지역적 요인, 이제 개별적 요인, 요 두 가지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역 요인도 아까 사정 보정하고 유사해요. 대한민국은 거래가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지역 요인 보정할 사례들까지 굳이 찾지 않아도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요인은 거의 유명무실하고 개별 가치 형성 요인만 비교합니다. 자, 그럼 가치 형성 요인에는 이러한 요인들이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단지 외부 요인, 그 다음에 단지 내부 요인, 그 다음에 호별 요인, 기타 요인. 자, 이거는 저희가 이제 구분하라고 하는 저희 그 기준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투자론 수업할 때도 이거를 좀 강조합니다. 그냥 내가 A 부동산과 B 부동산을 구분하려고 하는데 나의 가물은 B가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를 약간의 체크리스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바라보시는 것도 매우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감정이 혼자서 이게 좋겠다라는 게 아니라 연구 결과로 나온 내용들이거든요. 가격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것을 저희가 요인들로 이렇게 체크리스트 개념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감정 평가할 때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단지 외부 요인이라는 거는 A단지, B단지, A단지, B단지를 비교할 때, A단지가 더 좋겠다, B단지가 더 좋겠다, 그런 개념으로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구분 건물,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냥 동일 단지 안에 사례가 엄청 많은데, 굳이 옆에 있는 단지를 갖고 올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동일 단지 아니니까 같은 거고요. 그냥 단지 내부 안에서도, 여기 안에서 브랜드나 뭐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단지 안에서도 이제 이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한 층은 이제 같은 단지라고 하더라도 여긴 분양주택을 했고 여긴 임대주택 개념으로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참 유명무실한 게 임대형 이런 주택이면 또 요 안에서 사례를 갖고 와요. 그래서 이것도 실질적으로 비교할 거가 별로 없는 부분이다. 그럼 실질적으로 가격을 분석할 때는 이러한 층별, 향별, 위치별, 전유 면적, 내부 평형, 관리 상태, 이런 걸 기준으로 비교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마도 제일 많이 우리가 다이렉트로 인지하는 게 층별 효용이겠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아마도 대상은 13층이고, 5층짜리 사례랑 비교해서 한 20% 정도 높은 우리 패턴으로 비교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또 최고층이었습니다. 요 사례는. 꼭대기 최고층이었어요. 근데 최고층에 대한 선호도가 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최고층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감안을 해서 개별 요인을 비교한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 요인이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 단지 외부, 단지 내부 호별 요인에 대한 요 표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체크리스트로 생각해 달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아파트는 이거에 대한 비교가 그렇게 낮지 않아요. 그냥 내가 그 아파트에서 산다고 하면. 근데 만약 이게 오피스텔이다. 그쵸? 오피스텔이라고 하면은 내가 A 오피스텔과 B 오피스텔 비교할 때 이것들이 대단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체크리스트를 여러분도 머릿속에 좀 갖고 계시면은 가격을 판단하는 필터링으로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별 요인을 비교했다라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평가 선례입니다. 평가 전례인데 평가 전례가 감정인들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정보예요. 저도 이제 제가 쓰는 프로그램에서 이게 다 지금 체크가 돼 있긴 한데, 원래는 이게 이제 지금 저희들 정보기 때문에 이것도 가렸어야 됐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경매 전례, 워낙 일반적인 아파트라서 경매 전례가 있었던 것들을 체크해 주는 부분인 건데, 이 경매 전례나 담보 전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얻으실 수 있는 게 이 참고 자료에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 경매 평가가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아니면 이제 담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도대체 담보가가 얼마 정도 나와야 될까라는 그 정보도 여기 참고 자료에서 인근의 전례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예측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례를 선정하고요. 사례 선정을 통해서 지금 다음에 사정 보정했고, 시점 수정했고, 요게 이제 가격 형성 요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 비교하고, 그래서 여기를 전용 면적 갖고 오기도 하고, 면적 비교를 마지막에 하기도 하고, 이건 도끼 객긴이니까요. 그래서 최종 가격을 산출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결정 의견은 이제 앞에서 한 거에 대해서 그냥 다 이렇게 해서 결정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앞에서 지금 이제는 아파트기 때문에 이제 한 개기 때문에 이제 편한데, 이게 막 공장 평가다 그러면은 토지도 하고, 그 다음에 건물도 하고, 기계기구도 하고, 영어권도 하고, 무형자산도 하고, 막 목록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거를 마지막에 최종 결정에다가 다 하나씩 모아주는 개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명세표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담보나 이런 데 하시는 분들은 앞에 있는 평가도 복잡한 거 보지 않아요. 결국은 내가 원하는 가격, 이 가격 얼마 나왔냐? 이건 겁니다. 그래서 전용 면적 기준으로 이 가격 나왔다. 그래서 전용 면적 기준에 대한 기준으로 이제 평가서에 요 가격만 핵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토지 건물 배분하는 거는 이제 저희 명령서에서 나와서 진행하는 건데, 이게 실제 세금 신고할 때 매칭이 되는 건 또 다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저도 전산 표에 있는 대로 그냥 넣는 부분이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요항표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요항표에 있는 거는 우리가 현장 조사를 한 현장 조사 사항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요 요항표를 읽으면은 대충 어떤 사항들이 있었는지. 근데 아파트는 요항표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뭐 어차피 안에서 보나 밖에서 보나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위치 주위 환경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교통들이 어떻게 있는지, 그다음에 아파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고 뭐로 이용되고 있는지. 아마도 이제 이용된다고 하면은 이제 이런 상태들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용에 대한 거, 그다음에 설비에 대한 것들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저희가 있는 거 위주로 체크를 하는 부분들인 거니까요. 그다음에 뭐 토지 형상 뭐 이런 것들은 구분 건물에서 크게 뭐 요항표에서 얻을 만한 사항이 없네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와의 차이가 만약 불법 건축물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요런 부분에 체크가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평가서는 저희가 할 때도 그렇게 크게 부담 갖지 않는 부분이고, 여러분들도 아파트 가격은 평가서가 아니더라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관계에 대한 것들이 표가 있긴 한데 저희가 임대차 조사할 권한이 명확하게 없어요. 그래서 임대차 사항에 대한 것을 지금 확인은 이렇게 임대차 관계는 미상이다. 우리가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일반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나머지는 지도고요. 지도 위치도 쭉 있는 거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는 이제 밖에 사진이 있는데 안에 또 들어가서 이제 복도에 있는 사진들을 찍어서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내부 사진이 좀 빠져 있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도 계세요. 내부 사진을 무조건 찍으라고 하는 법원이 있고요. 내부 사진은 일반 표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로 그냥 넘기는 법원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냥 내부 사진, 왜냐면 여기에 임차인이 있으면요, 여기 사진 하나 찍는 것만 해도 한 달 걸릴 수 있어요. 가서 개문할 수도 없잖아요. 저희가 개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붙여놓고 감정인이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러면 감정인 출장비만 어마무지하게 올라갑니다. 제가 한 번 갈 때마다 출장비가 계속 붙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인이 갔는데 없어요. 다음에 갔는데 또 없어요. 그럼 출장비만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감정료보다도 출장비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재판부에서는 이제 내부에 대한 사진까지 최근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한테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물음표죠. 물음표죠. 내부 상태가 어떤 상황인 건지.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감정 절차상에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감정평가서 중에서도 아파트 감정평가서를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아파트라고 했지만 형식은 다 똑같습니다. 아파트나 저희가 이제 구분 건물이라고 하는 맥락에선 다 요 형식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파트, 연립, 그 다음에 다세대, 그 다음에 오피스텔, 그 다음에 구분상가, 요런 것들은 다 기타 등등 뭐 어쨌든 구분 건물로 되어 있는 애들은 다 요 형식으로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고 평가서를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감정평가서 구분 건물 감정평가서에 대한 걸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